투자자들은 보통 6개월이나 1년 후를 쳐다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서서히 극복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세계 경제의 앞날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요. 성장 동력은 얼마나 강할지, 금리는 얼마나 오를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제금융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국제금융센터가 내년 세계 경제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최재형 원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가 이제 뭐 2달도 채 남지 않아서 과연 내년 세계 경제 어떻게 될 건가? 더구나 코로나 이 팬데믹을 좀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 와중에서 어떻게 바뀔까 관심이 많은데요. 네네. 자, 세계 경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금년도에는 그 백신 보급이 본격화 되었고 예. 경기 부양책이 지속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고, 예. 뭐 대체로 한 6% 정도가 성장률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예. 작년에 마이너스 3% 성장했으니까 거의 V자 회복을 그러네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내년도 세계 경제 한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첫째로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네. 보면은 금년보다는 좀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해보다는 예. 성장률이 조금 낮을 것이다. 떨어지는데 예년 네.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아, 예년보다는 예, 높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좀 괜찮은 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정리를 있고요. 할 수 있겠고. 그 세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가 금년인데 내년 4.7%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팬데믹 전에는 어땠느냐? 예. 뭐 평균적으로 5년 평균을 보면 한 3.4% 정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5년 전보다 보다는 5년간의 높은. 평균보다는 높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뭐 미국이나 유로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예. 다만 중국은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중국은 지금 뭐 조금 더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8% 정도 금년 보고 있는데 예. 내년은 5%뭐 중반 수준이란 말씀이죠. 많이 떨어지네요. 예. 근데 이 수준이 다른 나라하고 달리 지난 5년간 팬데믹 이전 5년간의 평균보다 낮습니다. 아. 그때가 6.7% 정도 되는데 예. 낮은데 그럼 이게 나쁘게 보일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 아, 왜냐하면 중국이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쭉 이렇게 중속 성장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예. 또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 그리고 중국 당국도 네. 그럼 향후 5년간 한 5% 정도를 잠재 성장률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 정도라고 그러면 뭐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다. 아, 이렇게. 과거 5년 평균보다는 낮지만 네. 무난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네. 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금년이 팬데믹으로부터 복구하는 예. 그런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내년부터는 네. 이제 새로운 성장을 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 속도가 아주 빨라가지고 팬데믹이 없었으면은 달성할 수 있는 그 성장 추세선이 있잖아요. 예. 그 수준까지도 내년에는 복구가 됩니다. 복구가 될수 되는데 있다. 그 신흥국 같은 경우는 그게 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선진국하고 신흥국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게 뭐 내년도 또 그래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포인트고요. 신흥국들은 추세선 복귀가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세계 경제는 그 포스트 팬데믹 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균형점을 음, 찾아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아. 예. 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예. 그다음에 아주 초완화적인 정책,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그 두 가지란 말씀이죠. 예. 그 두 가지가 뭔가 새로운 균형점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 뭐 일단 뭐 코로나19부터 보시면 예. 원래 뭐 최근만 하더라도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하겠다라는 그 제로 코로나 예.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하고 공존을 하자 하는 그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쪽으로 지금 정책이 전환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예. 정책 정상화는 뭐 자주 말씀 들으셨을 텐데 정책도 정상화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세계 경제가 뭐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을 또 겪을 것 같습니다. 정상화 과정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당장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는 예. 위드 코로나가 성공하려면 백신 보급이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치명률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전제가 깨진다면 이게 아주 후폭풍이 심할 수가 있고요. 실패한다면 그렇죠. 네. 그게 뭐 전제가 치명률이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희망적인 것은 이 위드 코로나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예. 그 치료제 치료제가 이제 곧 나오는 거죠? 나온다고 지금 이제 예. FDA 승인을 신청해놨는데 그것이 이제 뭐 상용화 되는 단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정책 정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책 정상화가 지금 시장이 정책에 중독될 정도로 네. 지금 상당히 정책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러니까 민간이나 시장이 스스로 회복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정책이 이렇게 정상화돼야 하거든요. 그 속도를 네.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 속도가 뭐 빠르다든지 너무 늦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위 정상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뭐 경제가 오버히팅 된다든지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한다든지 뭐 그런 점들이 내년에 좀 주의 깊게 보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든지 정책이 균형점을 조화롭게 찾아가면 좋을 텐데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좀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말씀은 좀 하셨지만 내년 경제를 이렇게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국제금융센터가 한 7가지 정도 내년에 이슈라 그럴까요? 리스크를 7가지요. 예,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2가지 위드 코로나의 성공 여부 그리고 정책 정상화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될 방금 거고요. 말씀하신 게요. 네. 예, 그 외에도 예. 중국 경제 리스크, 그다음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또 갈 것인지, 그리고 이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이 자라나고 있는 숨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리스크들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숨은 리스크 네. 이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예. 숨은 리스크요. 예, 네. 그 지난 2년간 유동성을 많이 풀고 그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률을 높은 추구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예. 이런 투자 행태가 좀 증가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투자까지 한 거예요. 아, 빚을 많이 내 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익률이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전략들이 성공을 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내년이 되면 이제 이 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유동성이 뭐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 대표적인 데가 예. 이제 그 글로벌 주식 시장이 몇 개 부분에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성장주 중심으로. 몇 개 종목이나 업종에 그렇죠. 한 종목에, 5개 정도가 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어, 그 S&P 500 500개 기업의 총 합의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5개라면 뭐 애플, 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구글, 유명한 네. 페이스북 뭐 이런 데입니다. 페이스북 아, 그 네. 5개가 비중을 23% 2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쏠림 현상의 역으로 보면은 그 예. 쏠림 현상이 있는 주에 문제가 생기면 또 썸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고 뭐 소위 뭐 프레시 크래시라 그러죠. 무슨 말인가요? 그 플래시 갑자기 이제 급변하는 거죠. 아, 급변하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능성도 쌓이고 있다. 쌓이고 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작년 3월에 아케고스 사태가 국제금융시장에 크게 뭐 금융시장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아. 그게 레버리지를 아주 많이 많이 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아주 그 성장주 중에서 이제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주식이 떨어진 거죠. 음. 그러니까 레버리지 한쪽에서 이제 마진콜이 들어오는 거고 예. 그걸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산을 한 거거든요. 파산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아케고스 사태. 그럼 내년에 이제 유동성이 걷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증가하고 있다. 특정 몇 가지 종목의 어떤 쏠림 현상이 자칫하면 네. 불안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뭐그 외에도 뭐 지금 그 헝다 사건 때문에 예. 드러난 그 저기 하이힐드 채권 시장,
고수익 채권 시장. 예, 네. 저신용 고수익 채권 시장 거기도 저신용 고수익 채권 시장. 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비유동성 자산을 주로 M&A 같은 걸 통해서 비유동 자산을 사서 수익률 추구하는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네. 뭐 주로 그쪽 부동산인가요? 아니면 건물? 기업 경영권. 기업 경영권. 예. 근데 그걸 사서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예. 그 수익률이 또 떨어진다. 그러면 또 환매가 생긴다든지 해서 그 유동성 위기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규제가 좀 없는 곳 이런 곳에 또 자금이 많이 몰렸는데 예. 대표적인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요즘 예. 뭐 열기가 뜨겁던데.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워낙 그 자체적으로도 변동성이 높지만 예. 지금 점차 금융권들이 제도 금융권들이 개입이 되고 있어요. 관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점들은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유동성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상당히 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流动성이 줄어들면 변동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투자자들 좀 근데 조심. 그렇죠. 그 변동성이 하방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변동성이 떨어지는 쪽에서 쪽으로? 커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 좀 네네.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뭐 몇 가지 지금 시장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좀 좁혀서 이제 국제 금융 시장으로 이렇게 좁혀본다면 선생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국제 금융시장 금년도는 역사상 가장 예.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시장이 아주 좋았죠. 예. 그래서 내년도는 좀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전환기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정환기. 전환기. 전환기. 예, 네. 전환기. 네. 그 완전히 초완화적인 금융 여건에서 좀 신중한 쪽으로 예. 바뀌는 뭐 그런 건데요. 예. 먼저 뭐 통화 정책이 일단 정상화돼 미국 중심으로 정상화되고 그렇죠. 성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나쁘진 않지만 금년보다는 좀 둔화된 상황이고 예. 신용 증가세도 올 2분기가 정점을 이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는 쪽이고 네. 그 전반적으로 이제 금년보다는 덜 우호적인 금융 여건이 됨에 따라서 네. 금융 시장을 접근하는 데서도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전환기로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조정 압력이 이제 좀 늘어날 것 같다, 커질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러면 뭐 그렇다면 이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뭐 오르겠네요. 금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는 이제 뭐 보통 뭐 장기 금리, 예. 미국제 10년물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장기 금리를 설명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뭐 요인을 분해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단기 금리가 오르면 장기 금리가 오르게 돼 있고요. 음.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장기물이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보유하는 데 따른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장기 유동성 위험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 세 가지 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 단기 금리는 지금 뭐 페드가 미 연준이 내년도에 뭐 최소한 1회 이상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인상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지 한 않습니까? 번 이상 올릴 것이다. 예. 네. 그렇다면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 쪽으로 좀 예. 돼 있고, 인플레이션 2, 4분기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완화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뭐 공급 병목이라든지 유가, 그다음에 뭐 저 임금 이런 데서 불확실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리를 좀 올라가는 쪽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과 단기 금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예. 이 장기 유동성 위험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장기 금리를 오르는 쪽으로 오르는 쪽으로. 좀 작동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그 글로벌 IB들 그 저기 컨센서스를 저희들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 뭐 한 1.5%대에서 지금 네. 움직이고 있는데, 국채 10년짜리 기준으로요. 그렇습니다. 1.5%인데. 1.5%인데 뭐 금년 말에 한 1.7%, 예. 내년 말까지는 2% 수준까지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뭐 이 이제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도 가장 이제 금리 변동에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네. 역시 인플레이션 전망이 경로입니다. 인플레이션 경로.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예컨대 내년 1, 4분기 중에 완화되는 쪽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금리가 뭐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하반기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이거는 금리가 상당히 요동칠 수 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글로벌하게 전반적으로 주가는 그러면 증시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나요? 주가도 뭐 우리나라 오늘 좀 좋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근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 미국 주가를 포함해 이슈로 한 글로벌 주가는 상당히 지금 초호황이거든요. 예. 뭐 어제도
그러니까요. 뭐 최고치를 다 경신하고 있는데 기록하던데. 내년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달라질 거다. 네. 왜 그런가요? 뭐 아시다시피 주가라는 게 기업 실적에는 비례하고 예. 금리나 시장의 어떤 위험, 리스크 정도에서는 반비례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기업 실적은 금년 2분기에 이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아, 기업 실적은 피크아웃이 됐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큰 서프라이즈가 없다 그러면 예. 금년보다는 뭐 좋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고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추세고 쪽. 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이 최고로 좋은 금융 여건이었거든요. 네.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안 좋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정 압력 쪽이 강할 것이다. 조정 압력 쪽이 상승하는 쪽보다도 강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뭐 개별 장세로 가서 뭐 개별적인 주식들이야 뭐 오르고 내려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정 압력이 더 조정 강한 압력이 쪽으로 강할 것이다. 보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실적 2분기 피크아웃 됐고 금리 오르는 쪽이니까 시장은 조정 압력 쪽이 좀 강할 수 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뭐 또 전망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환율은 어떻게 전망을 지금 하고 계세요? 환율은 뭐 저희의 뭐 미션이기도 합니다만 잘 발표는 안 합니다. 안 네. 하지만 뭐 환율 전망하려면 먼저 글로벌 달러를 봐야 되겠죠. 글로벌 달러화는 세 가지 정도 요인으로 봅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면 달러가 오릅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된다. 그러면 오르게 되고 네. 그리고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이 높으면 또 오르게 됩니다. 네. 강세가 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지금 오르는 쪽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보이는 쪽으로 쪽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달러 강세면 원화는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죠? 환율의 상승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원화도 강세의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기본적으로 예. 뭐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음. 통화 정책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좀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금리를 빨리 올렸고요. 그리고 네. 있고 금년도 그 환율 상승이 기폭제가 된 게 반도체 하강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에 내년도의 하반기쯤에는 반도체가 다시 상승한다 예.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원화도 강세 요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달러 강세를 상쇄할 정도로 원화 강세가 있다. 그런 어느 정도로 요인들이. 원달러 환율은 예상을 그래서 아이비들 이렇게 종합해 보면 1,150원에서 1,160원 내년 말에 내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어, 등락을 할 것이다. 1,150원에서 1,160원 그럼 사이에서 지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죠. 조금 낮은 근데 수준이에요. 뭐 그래도 그 수준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원화가 조금 강한 수준, 달러도 강세지만 원화도 조금 강한 모습일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시간이 많았으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글로벌 국제금융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